내가 30살 땐 말이야. 그 얘기 어제 했잖아. 어제 점심 뭐 먹었어? 어? 뭐더라? 어제의 일은 가물가물하지만 수십 년 전의 빛나는 순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 어쩌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자연스러운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뇌는 감정이 강하게 엮인 기억을 더 오래 붙잡아두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함께 만나는 시간이 과거로의 여행으로만 가득 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모처럼 손주 녀석이 할머니 최고 하며 안겨왔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만나자마자 내가 자네만 한 나이였을 땐 말이야라며 수십 년 전에 똑같은 무용담만 늘어놓는 친구를 마주할 때 우리는 깊은 피로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만남은 더 이상 마음을 나누는 소통이 아닙니다. 상대의 일방적인 회고담을 들어주는 고된 감정 노동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이런 분들은 현재를 살아갈 힘을 잃고 과거라는 낡고 안전한 집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과거는 가장 찬란했고 자신이 주인공이었던 유일한 무대입니다. 현실이 초라하고 힘에 부칠수록 그들은 더욱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거 회귀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현재에서 얻지 못하는 만족감과 자존감을 이미 빛바랜 과거의 기억에서 끌어오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기제가 만든 견고한 성에 갇힌 사람은 타인의 현재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의 오늘마저 빛바랜 흑백 사진이 되고 맙니다. 나의 살아있는 오늘이 그들의 박제된 어제를 위한 배경으로 소모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손주가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지 뭐야 하며 웃으면 나는 젊었을 때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상도 탔었네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대화는 결코 이어지지 않고 늘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서 뚝 끊어지고 맙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닫게 됩니다. 어차피 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텐데 또 그 시절 이야기로 넘어가겠지 하는 체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나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현재를 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는 대신 낡은 추억을 반복해서 재생할 뿐이니까요. 마치 고장난 축음기처럼 같은 노래만 삐걱거리며 반복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기쁨도 깊은 위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생전에 정주영 회장은 늘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과거에 우리가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라며 늘 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과거는 돌아보는 거울일 뿐 머무는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 회장 곁에 과거의 성공에만 취해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함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계도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인연은 결국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나누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추억 나누기는 탁구 경기와 같습니다. 내가 한 번 넘기면 상대도 한 번 받아 넘기며 서로의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합니다. 나의 과거와 너의 과거가 만나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회고는 벽을 향해 혼자 공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저 벽이 되어 지쳐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단칼에 관계를 끊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악의가 아니라
외로움과 불안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부드럽지만 단호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또다시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 일단은 짧게나마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아, 그때 정말 대단하셨지요라며 잠시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곧바로 대화의 물길을 현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라며 나의 오늘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몇 번이고 반복되어도 상대가 계속 과거에만 머무른다면 그때는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현재를 나눌 수 없겠구나. 그 관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만남의 횟수나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인생은 뒤돌아보며 이해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과거를 통해 지혜를 얻되 현재의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 곁에서는 나의 시간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나의 소중한 오늘을 어제의 박물관을 지키는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햇살을 느끼고 내일의 아침을 기대하는 살아있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과거라는 낡은 집에 갇힌 사람만큼이나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은 늘 부정적인 말로 현재의 기운마저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듯 대화의 분위기를 늘 어둡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세상 탓, 자식 탓, 배우자 탓 그들의 입에서는 끝없는 불평과 원망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모처럼 화창한 날씨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다가도 그들의 어두운 기운에 전염되어 헤어질 땐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마음의 독감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콧물이 조금 나는 정도의 피곤함으로 시작되지만 곁에 오래 둘수록 그 바이러스는 내 영혼 깊숙이 침투하여 삶의 의욕마저 병들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슬픔,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기쁨이나 행복 같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주변으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들의 한숨 한 번에 내 마음이 내려앉고 그들의 원망 한마디에 내 하루가 잿빛이 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유난히 예민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중심이 나가 아닌 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불행한 것은 무심한 자식 때문이고 몸이 아픈 것은 알아주지 않는 배우자 때문이며 마음이 허전한 것은 무정한 세상 탓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감사나 만족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늘 세상이라는 거대한 가해자 앞에서 상처받은 피해자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우리마저도 자신의 불행한 연극의 관객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맞장구를 치며 함께 세상을 탓하고 있거나 혹은 해결되지도 않을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 온갖 조언을 늘어놓으며 진을 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만남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모두 쏟아내어 한결 가벼진 기분일지 모르나 그 쓰레기를 고스란히 받아 안은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어지럽기만 합니다. 생전에 정주영 회장은 곁에 두는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 때문에도 병이 든다며 늘 긍정적이고 기운 넘치는 사람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이봐, 해보기나 했어? 라며 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 곁에서는 힘이 솟지만 그거 해서 뭐 하겠어. 어차피 안 될 텐데라며 시작도 전에 재를 뿌리는 사람 곁에서는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을 평생의 경험으로 체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병은 반드시 몸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팀은 오랫동안 갈등이 잦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혈압, 소화불량, 만성 피로에 시달릴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날 유독 속이 더부룩하고 뒷목이 뻣뻣하며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은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 셈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인생의 후반부는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기에는 너무나 짧고 귀한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남은 생을 어떤 기운으로 채워갈 것인지, 누구와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정하게 모든 관계를 끊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에 해로운 음식을 줄이듯 내 마음에 해로운 관계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인간관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만남의 횟수를 조절하고 대화의 주제를 의식적으로 밝은 쪽으로 이끌어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으려 하면 그 이야기는 마음 아프니 우리 오늘은 손주 자랑이나 한번 해볼까요? 라며 부드럽게 대화의 물기를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너의 영혼을 괴롭히는 사람과 오래 머물지 마라. 그건 곧 내 몸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평온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자기 보호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햇살 같은 사람만 곁에 두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기운을 빼앗는 것을 넘어 나의 좋은 기운마저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가장 서글픈 순간은 어쩌면 큰 실패나 역경의 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마음이 서늘해지는 순간은 내 인생 가장 기쁜 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처럼 함께 웃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기쁨은 잘못 나누면 시기와 질투를 낳는다는 옛말처럼 나의 행복 앞에서 그 사람의 진짜 본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평생 쌈짓돈을 모아 식당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영희 씨가 있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짐처럼 남아있던 막내 아들이 40이 넘어 드디어 번듯한 직장에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희 씨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수화기를 든 것은 반평생을 함께 울고 웃었던 중마고우였습니다. 친구야, 우리 막내가 드디어 자리를 잡았어. 이제 나도 발 뻗고 자겠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친구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근데 요즘 회사는 정년이 짧아서 그것도 금방이라던데. 그 한마디에 영희 씨의 뜨거웠던 기쁨은 찬물을 맞은 듯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지만 마음속에 남은 것은 기쁨이 아니라 깊은 허전함과 씁쓸함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로 얼룩진 관계의 민낯입니다. 그들은 결코 대놓고 악담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상대의 기쁨에 흠집을 냅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면 요즘은 대학 나와도 다 소용없다더라 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하면 집값 떨어질 일만 남았다더라 하며 기어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런 이들은 내 기쁨 앞에서 운이 좋았네라며 애써 나의 노력을 깎아내립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타인의 행복을 불편해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 비교 이론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친구의 성공 소식은 그들에게 축하해야 할 기쁜 일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이나 정체된 삶을 더욱 도드라지게 비추는 거울이 되는 셈입니다. 내 행복이 곧 자신의 불행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이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뇌 반응을 측정해 본 결과 질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뇌의 기쁨 영역이 아닌 분노와 스트레스 영역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솔직히 배가 아팠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질투는 이성이 아닌 본능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생전에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경쟁과 시기 속에서 현대를 일구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의 질투심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네가 올라갈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그의 말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것도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렵고 위대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넘어설 만큼 상대의 행복을 아끼는 깊은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질투는 마음을 좀먹는 독이며 그 독은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이 퍼진다고 말했습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색한 침묵, 마지못해 건네는 칭찬, 슬쩍 화제를 돌리는 행동 속에서 우리는 그 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저런 반응이겠지 하며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질투 많은 친구가 주는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 내 손을 잡고 아이처럼 함께 웃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반대로 나의 좋은 소식 앞에서 표정이 굳거나 말을 돌리거나 혹은 빈정거렸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순간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가 바로 그 관계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내 기쁨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며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내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보석 같은 사람 곁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박수 한 번이 1000마디의 위로보다 더 값진 법입니다. 나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행동은 결국 말로써 나의 삶을 지배하려는 더 큰 욕망의 일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조언과 충고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선한 의도를 가장합니다. 다 너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라는 말로 포문을 열지만 그 대화의 끝에 남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나는 틀렸고
저 사람은 옳다는 불편한 감정뿐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틀렸어.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아라며 상대의 생각과 선택을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어느새 즐거운 소통이 아닌 내가 피고인이 된 듯한 불편한 재판이 되고 맙니다. 은퇴 후 소박하게 텃밭을 가꾸며 사는 친구에게 그 나이에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사서 해? 나라면 그냥 편하게 소일거리나 하겠다라고 말하거나 새로 배운 악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거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차라리 운동이나 하지라며 초를 치는 식입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나를 위한 진정한 걱정보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오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나는 너보다 더 지혜롭고 우월하다는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언어학자 데보라 테너는 이런 사람들을 언어로 계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늘 나는 위, 너는 아래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가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조언이라도 넌 틀렸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을 때 상대방이 그 조언을 받아들일 확률은 60%나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며 선택권을 주었을 때 상대의 신뢰와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태도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가 아니면 가르치고 바로잡아야 할 대상으로 내려다보는가의 차이입니다. 생전에 정주영 회장은 수많은 성공을 이루었지만 결코 자신의 방식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언은 고맙지만 내 삶의 길은 내가 걸어야 한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작아지게 만든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간섭이다라고 말하며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법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길이 있는지, 그리고 모든 길에는 저마다의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 삶의 방식에 대해 섣부른 평가를 내리기보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내가 그 길 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정답지는 나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보며 자신의 정답지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끝에 남는 감정이 자책과 위축감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굳이 변명하거나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선택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나의 경계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평가하는 수많은 심판관이 아니라 나의 서툰 선택마저도 당신의 삶을 응원한다는 따뜻한 한마디로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의 응원단입니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100마디의 옳은 소리보다 나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써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아예 행동으로 우리 삶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말로 남을 평가하는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행동으로 내 삶의 울타리 안으로 불쑥 들어와 휘젓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종 친밀함이나 걱정이라는 가장 따뜻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공간과 시간을 침범합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악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악에 없는 무례함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입니다.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대뜸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겨우 몸이 아파 누워 있거나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평온을 깨뜨리는 불청객과도 같습니다. 그리곤 집안을 둘러보며 여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점심은 뭘 그리 부실하게 먹어? 라며 마치 내 집의 주인이냥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관심이 아니라 존중인데도 말입니다. 더 깊게는 내 자식이나 부부관계 같은 아주 사적인 영역까지도 서슴없이 개입하려 듭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진로를 상담해 주려 하거나 부부 사이에 있었던 사소한 다툼을 듣고는 상대 배우자에게 그러면 안 되지라며 직접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 믿지만 사실은 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당사자인 나를 무력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드는 행동일 뿐입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타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것일까요? 이는 종종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타인의 삶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며 마치 내가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혹은 그들은 친한 사이에는 비밀도 경계도 없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공간을 자신의 공간처럼 여기고 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는 것이 곧 우정의 깊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오히려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리면서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무례한 행동을 더 쉽게 한다고 합니다. 친하다는 것이 결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데도 말입니다. 생전에 정주영 회장은 수많은 사람과 동고동락했지만 그 누구와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는 늘 존중 없는 우정은 오래 갈수록 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의 삶을 그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없다면 그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짐이 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나의 집은 나의 성이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풍파를 피해 온전히 나 자신으로 머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자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 성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휘젓는 행위는 나의 영혼을 침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어 나의 울타리에 문을 달아야 합니다. 누군가 또다시 연락 없이 찾아오려 한다면 정말 보고 싶지만 오기 전에 꼭 먼저 연락을 주게 해.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말이야라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사에 대해 섣불리 간섭하려 한다면 격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 문제는 우리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네라며 정중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매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노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뜨거운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의 방식을 말없이 존중해주는 어른스러운 거리감입니다. 나의 성을 지킬 권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라면
그 성문을 함부로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밖에서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의 본심은 돈 앞에서 가장 쉽게 드러난다고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서늘한 진실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평생을 다정했던 사람도 돈이라는 돋보기 앞에서는 그동안 감춰왔던 속마음을 비추고야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살갑게 굴던 사람도 돈 계산이 얽히면 야박한 얼굴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함께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늘 더 비싼 것을 얻어먹으려 하고 찻값 한 번 내는 법이 없으며 작은 돈이라도 빌려가서는 세워라 내워라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관계의 가치를 마음의 저울이 아닌 돈의 저울로 계산합니다. 그들에게 우정이나 의리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베푼 호의는 당연한 권리가 되고 내가 받아야 할 것은 손톱만큼의 손해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셈법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지, 사는 게 팍팍해서 그러겠지 하며 너그럽게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속에서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씁쓸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친구나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배신감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머리는 그깟 돈 몇 푼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내가 그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라며 아파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잃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그 관계 자체입니다. 생전에 정주영 회장은 돈에 대해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못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돈은 사업을 위한 도구였을 뿐 사람 위에 군림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걸쳐 지키려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돈 앞에서도 변치 않는 사람의 마음, 즉 신뢰였습니다. 돈 앞에서 작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약속 앞에서도 등을 돌릴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공자 역시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의리로서 사귀고 소인은 이익으로서 사귄다지. 이익을 쫓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 이익이 다하는 순간 쉽게 부서지지만 의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돈이 오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 자체가 아니라 내가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괜찮아, 이해해라며 물러서지만 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순간 서운해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바로 그때가 그 사람의 본심을 명확히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돌려받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을 만큼만 주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빌려준다는 생각보다 그냥 준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관계 때문에 마음 아리하지 않으려는 그만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면 다시 못 받아도 괜찮을 만큼만 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관계가 틀어질 것을 각오하고 정중히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네. 우리 사이에 돈 때문에 애 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가 당장은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내 마음과 관계 모두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는 큰 재산보다 단돈 1,000원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믿음직한 친구 한 명이 더 큰 자산입니다. 돈 앞에서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내 마음도 우리의 관계도 가볍게 여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다 보면 맑은 날에는 보이지 않다가 거센 풍랑이 일 때만 호련히 나타나는 뱃사공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10년이 가도 안부 한 통 없다가 자식이 결혼을 하거나 급전이 필요하거나 마음 둘 곳 없이 외로울 때만 친구야 하며 나타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반가운 마음에 기꺼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헛헛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에게 나는 동등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아 쓰는 만능 해결사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급한 불이 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연락은 뜸해지고 우리의 관계는 기나긴 휴명기에 들어갑니다. 마치 오래된 창고 속 연장처럼 필요할 때만 잠시 꺼내 쓰고는 다시 잊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과 시간, 때로는 재물을 쏟아부어도 그 관계는 결코 채워지지 않고 나의 마음만 일방적으로 소모될 뿐입니다. 왜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일까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모든 관계가 철저히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거래일 뿐, 마음을 나누는 교감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상대방이 겪는 감정적 소모나 부담감에는 지극히 둔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이익을 위한 우정, 둘째는 즐거움을 위한 우정, 그리고 셋째는 덕을 위한 우정입니다. 이익을 위한 우정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만 유지되는 가장 낮고 불안정한 관계입니다. 어려울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은 나를 바로 이 이익을 위한 친구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도 함께 사라질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생전에 정주영 회장은 수많은 사람을 곁에 두었지만 그가 진짜 내 사람이라고 여긴 이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일이 잘 풀릴 때 찾아오는 사람은 손님이지만 일이 힘들어졌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동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초라할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에게 관계란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짐을 짊어지는 의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처음에는 돕는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나중에는 타인의 도움 요청 자체에 대해 냉소적이 되고 사람에 대한 순수한 믿음마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관계가 주는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용기를 내어 나의 시간과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 또다시 오랜 침묵을 깨고 도움을 요청해 온다면 무조건 손을 내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맑은 날에도 곁에 있어 주었던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오랜만에 연락 주니 반갑네. 하지만 지금은 나도 내 삶을 돌보는 것만으로 벅차서 자네의 부탁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네. 진짜 인연이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치 않는 마음으로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보다 내가 가장 초라하고 힘들었을 때 내 곁을 지켜준 그 묵묵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무나 와서 물을 길어갈 수 있는 공공 우물이 아닙니다. 함께 그 우물을 채우고 가꾸어 나갈 사람에게만 열어주어야 하는 소중하고 신성한 샘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지막 유형은 어쩌면 가장 의외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앞서 이야기 나눈 사람들처럼 노골적으로 우리의 기운을 빼앗거나 선을 넘거나 기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뜻 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늘 괜찮아, 다 괜찮아 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잊어도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며 웃어주고 무심코 서운한 말을 해도 아니야, 괜찮아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들의 배려와 너그러움에 처음에는 감동하고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갈등 없이 늘 평온한 그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 끝없는 괜찮음 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과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잔잔한 안개 속 호수 같은 관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에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괜찮다는 말은 진정한 이해와 용서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갈등을 회피하려는 방어막일 때가 많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가 상대가 나를 떠나버릴까봐 혹은 불편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싫어서 속으로는 문드러지면서도 겉으로만 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깊은 속마음을 나눌 수 없는 지극히 피상적인 관계로 남기 쉽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들 역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는 이로운 벗, 즉 익자사무 중 하나로 정직한 벗을 꼽았습니다. 나의 잘못이나 허물을 숨기지 않고 바르게 지적해주는 친구야말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늘 괜찮다고만 말하는 사람은 결코 정직한 벗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괜찮다고 말하며 방관할 것이고 내가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도 괜찮다고 말하며 나를 고칠 기회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건강한 긴장감 속에서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생전에 정주영 회장은 문제가 생겼을 때 괜찮습니다라고 덮으려는 사람보다 회장님, 이것은 문제입니다라고 용기 있게 직언하는 사람을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당장은 듣기 거북할지 몰라도 작은 균열을 제때 알려주는 사람이 결국 댐 전체의 붕괴를 막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서운함을 괜찮다며 덮어두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는 더 큰 원망과 불신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갈등 없는 평온한 관계만을 최고로 여기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늘 좋은 말만 해주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나는 그건 좀 서운하다고 솔직히 말해주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따끔하게 짚어주던 사람입니까?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불편했던 진심을 통해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한 믿음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괜찮다는 말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괜찮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친구라면 내가 잠시 괜찮지 않아도 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솔직한 감정 표현을 통해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질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솔직하고 때로는 건강하게 다툴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황혼길을 함께 걸어갈 진짜 친구를 얻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과거에만 갇힌 사람, 우리의 기운을 빼앗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기쁨을 시기하고 말과 행동으로 선을 넘으며 돈과 필요에 따라 관계를 계산하는 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괜찮다고만 말하는 관계의 공허함까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공통점은 바로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연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나로 살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입니다.